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매일신문 경제 전문 콘텐츠 뭐니뭐니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신문 증권부장 서정덕이고요. 추석에도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에 사실 국내 증시는 쉬고 여러분께서도 잠시 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열리고 있고요. 코인 시장 열리고 있고요. 국내 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니뭐니에서도 이번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특집 방송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미장과 또 같이 하면은 어떤 콜라보가 나올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인의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꼭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A to G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이슈의 박은성 대표 모셨는데요. 개인 유튜브 채널 코인 이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스튜디오가 환해집니다. 더 잘생겼어요. 진짜로요. 네. 저도 이제 화면으로만 뵙다가 네. 예전에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일로 뵙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반갑네요. 예, 반갑죠. 저희 매일신문 구독자분들도 네.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코인 이슈 경제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은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모처럼 좋은 기회가 또 자리가 잡히게 돼서 오늘 좀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박은성입니다 했지만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코인으로 굉장히 또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라고 보통 하죠 요즘에는. 뭐 그쵸. 암호화폐, 뭐 크립토 코인, 이렇게 네, 크립토 하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저희는 암호화폐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암호화폐로 한번 네. 공통적으로 하고 갈게요. 거기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농부 일을 좀 하셨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또 그 브이로그 영상을 네. 통해서 소개를 처음 해드린 거거든요, 사실. 네. 개인적인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다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알로에 농장을 하셨어가지고. 알로에? 예, 맞아요. 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했었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쇼핑몰을 했었죠. 건강식품 쇼핑몰 알로에 이제 엑기스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한 1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유튜브 일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렇죠. 좀 창피하거나 좀 부끄럽고 그래요. 왜요? 되게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살았던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샤프하고 뭔가 금융 전문가 같은 느낌인데 금융 전문가가 맞죠. 그리고 근데 그 모습은 정말 그 청년의 모습이 나와서 색다른 또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했었던 이 일 분야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남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직종이 또 알로에 농장이랑 아예 궤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입견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음. 따로 얘기는 뭐 숨긴 건 아니지만 얘기는 따로 안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하고 네.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몸을 담고 있고 전문가로서 코인 이슈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장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상승장이라고는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이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9월달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신 네.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도 지금 경제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9월달에 연준이 금리 내리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시장에서 좀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면 그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9월 초 좀 시장을 봤을 때 9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된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 이렇게 둔화됐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오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연을 최고점 넘었고 막상 이제 9월 18일 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더 큰 거를 원하는 거죠. 금리 인하보다 좀 더 상승 동력이 좀 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25bp면은 뭐 50bp를 내려달라. 그리고 뭐 10월달, 12월달도 순차적으로 내려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승 동력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채권 시장이나 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걸 좀 알려면은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을 보셔야 되거든요.
요거 화면 혹시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예. 금리 인하 하기 전까지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미국. 금리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다 금리 인하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하죠. 오히려 올라가. 그럼 채권 시장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장에 먼저 선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는 반대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주식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악의 계절성이죠.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9월 말이죠. 네. 9월 말이 계절성이 사실 제일 안 좋거든요. 아, 그래요? 1년 중에. 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으니까 예. 뭐 9월 달에 전문가분들이 다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그쵸, 이게 통계적으로는 약세장이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꼬집어 보자면 그 세 가지가 겹쳐 있는데 네. 지금 월말이죠. 그리고 분기말, 그리고 그 회계연도 말이거든요. 네네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좀 차익 실현이 나오던가 혹은 이제 기관들이 좀 보수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3분기에만 예정되어 있는 게 국채 발행량이 1조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국채 발행량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9월 15일 날은 또 세금 납부도 있었고, 이런 좀 안 좋은 계절성들까지 합치면서 지금 구간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가장 최종적인 거는 시장이 조금 더 큰 상승 동력을 원하는데 그게 아직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 복합적이네요. 맞아요. 나쁜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쁠 건 없어요. 굳이 막 악재다 이렇게 끄집어낼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좋은 것도 없는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물가도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가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는 경로상으로 지금 PC도 그렇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물가를 많이들 걱정을 하셨죠. 네네. 전문가분들도. 예.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높게 올라갈 음.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셨을 건데, 지금 최근에 뭐 CPI나 PPI 이런 것들 보면은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쵸.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못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은 트럼프 1기 때랑 2기 때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1기 때는 금리가 저금리였어요. 그리고 물가도 저물가였죠. 미국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좋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소비자들이 사줄 수 있어. 여력이 돼.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2016년도 트럼프 1기 전에 이제 그 오바마 정권 때 이제 2연임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유무역주의였거든요.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퀄 가격이에요. 가격을 저렴해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바마 그 정권 2년 때 가격을 못 올리다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명분이 생긴 거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때려? 그럼 우리도 물건 가격 올릴 수 있겠네? 그래서 기업들이 천정부지로 그 물건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고 실제로 물가가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때 현재랑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잖아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소비력이 낮죠. 1기 때보다는. 그래서 쉽사리 기업들이 가격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아예 못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고 나서 물가가 엄청 높게 올라갔고 거의 5년 동안 글로벌 국민들이 다 물가 때문에 걱정을 했었잖아요. 예. 피해를 받았었고.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올린다? 쉽사리 못 올리죠. 쉽게 만약에 나 올린다 그랬으면 불매운동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민자 정책인데요. 미국 CPI를 봤을 때 그 상품 물가가 30%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70%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 그 70% 중에 40에서 45%가 거주비예요. 근데 이 거주비가 바이든 정부 때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던 게 거주비였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 때 최근에 발표됐던 뭐 CPI나 PPI 보시면 거주비가 눈에 띄게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때는 왜 거주비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 바이든 때는 왜 못 잡았냐라는 걸 한번 봤을 때는, 바이든 정부 때 아마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불법 이민자분들이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들어왔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불법 이민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소비를 해주시는 거죠.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렌트를 하죠. 그럼 렌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거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아무리 물가를 잡으려고 렌트비를 잡으려고 해도 렌트비를 못 잡았던 거죠.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불법 이민자분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렌트비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주거비가 잡히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상품 물가에만 영향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30%. 네. 근데 서비스 물가 70%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가 떨어지니까 상품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서 상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떻게 미국의 나올지 모르지만 소비도 떨어질 거고 안 좋을 거예요. 악영향을 줄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 물가를 좀 둔화시키는 이러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네. 여기 재편이 된 건데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싸우면서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한테 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년도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좀 흐지부지가 되기는 했지만 원래 중국이 그 미국한테 2천억 달러 뭐 무기나 에너지나 뭐 농산품을 사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팬데믹 터지고 나서 흐지부지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수출품들이 멕시코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그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 받기로 한 것도 받지 못했고 네. 사주기로 했던 걸 못 사줬고 팬데믹 터지면서 흐지부지 되고 중국산 그 제품들은 수출이 되고 사실 미국이 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졌었던 그런 것들을 반면 교훈 삼아서 지금 2기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지금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최대 수입국 네. 어딥니까? 중국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멕시코예요. 멕시코고 그다음에 이제 2등이 25년도 기준 1월부터 7월 달 기준 이제 캐나다거든요. 1등 멕시코, 2등 캐나다. 23년도부터 멕시코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즉슨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는 거죠. 수입 비중을 이미 낮췄고 좀 무역이나 이런 공급망을 다각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제한적 적용 요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 기사만 보시면은 EU한테 뭐 10% 때렸다, 15% 때렸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수입 의존도 1등, 2등 이제 멕시코, 캐나다잖아요.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USMCA 통해서 자유무역 지금 협정 때문에 예. 아예 관세를 매기질 않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특정 품목은 상한선이 존재를 하거든요.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는 품목들이 굉장히 좀 폭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정책 무조건 물가 상승한다? 요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아까 드리려고 했던 질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언제든 간에 이제 시장에선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라는 측면은 시장에선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물가가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고 잠재적으로 기저에 깔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튀어오른다면 언제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가 상승은 상수보다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면 이번 연말 이제 10월, 11월, 12월은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소비를 소비 많이 시즌. 하는 예. 일정이잖아요. 뭐 인도의 디왈리 축제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광군제 아니면 뭐 박싱데이, 뭐 크리스마스 굉장히 소비를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요때 소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좀 물가가 올라가지 그치.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적인 영향이죠. 겨울철에 이제 뭐 난방 수요라던가 에너지 수요가 좀 늘어나면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 트럼프 관세 정가분을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생 자기네들이 감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 언젠가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전가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기업 입장이라면 올해 하반기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런 기업이다. 그러면 가을철에 보통 이제 신모델이 나오잖아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신모델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요거까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내년에 1분기에서 빠르면 1분기죠. 그리고 늦어도 2분기에는 이제 CPI나 PPI 지표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때를 좀 위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에만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관세 전쟁이거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국한테도 너네 우리 우방국이지 않냐. 너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 되지 않아? 우리랑 우방국인데 너네는 왜 안 올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EU한테도 접근이 할 거고 일본이나 한국한테 똑같이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네가 중국에 대한 관세 안 올려? 그럼 우리가 너네 관세 올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 미국을 제외한 뭐 중국이랑 EU 그리고 뭐 중국이랑 뭐 한국 아니면 중국이랑 일본 다른 글로벌 국가들 뭐 멕시코랑 캐나다도 가능하고요. 주요 국가들끼리 서로 관세 전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또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국 내 특정 산업이라던가 기업을 보호하는 데 있거든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의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자기네 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세를 올리고 자기네 기업들을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강력하니까 이제 뭐 화해도 있겠지만 EU가 만약에 중국한테 관세를 때린다. 가만히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들이 상품 물가를 올렸을 때 상품 가격을 올렸을 때 물가가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보복 관세예요. 보복 관세가 발발하게 되면 무조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글로벌 국가끼리 서로 관세 전쟁이 펼쳐진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이후에는 이제 소비가 감소되면서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연준도 지금은 금리 뭐 내린다고 하겠지만 금리를 동결하든 혹은 금리를 나중에 상승까지도 인상까지도 할 수 있는 사이클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르면 26년도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금이 지금 온스당 4,000불 가까이 갔어요. 맞아요. 어느새 아니 분명히 3,200불 그랬고 3,000불 넘은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러고 은 가격은 뭐 47불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느새 이런 원자재 특히나 금은 쪽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사실 금을 작년에 팔았는데 좀, 얘기 좀 들으면서 또 마음이 또 쓰네요.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건 사실 좀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보통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좀 거시 경제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 흔들리거나 맞아요. 그럴 때 안전자산으로서 금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은 미국 증시도 연일 최고점, 금 가격도 최고점 아예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코니 씨야 너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리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플레이션 현상이 뭐냐면 보통 이제 경기가 조금 침체로 가기 전에 요게 이제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그 시기를 리플레이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요게 정부에서 통화를 찍을 때 재팽창 시기에 이게 발생을 해요. 그때는 정부에서 돈을 찍기 때문에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요. 주식이나 금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글로벌 국가들 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린 수치를 아마 보시면은 엄청 가파르게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딱 생각했을 때 고물가, 고금리인데 이렇게 금리를 내려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찍고 있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금, 뭐 주식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고 네. 앞으로도 조금 더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나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양적 완화가 이어질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양적 완화를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지금 고금리이고 물가가 고물가인데 양적 완화를 왜 하는 거냐 말이 되냐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로 바꾸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거기다가 보호무역주의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엄청 때렸잖아요. 네.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큰 무기, 도구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한국한테 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 20% 관세 때릴게. 그럼 한국은 이제 뭐를 해야 되죠? 관세를 낮추려고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그렇죠. 15% 낮춰줘, 10% 낮춰줘.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관세를 낮춰주는 것만큼 무언가 요구를 하겠죠. 미국의 공장을 지어줘, 미국의 에너지를 사줘, 농산품을 사줘. 그러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맞대응을 하려면 결과론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환율을 조금 높여서 예,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 높여주고 옛날에 중국이 했던 방식.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서는 무조건 양적 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국 내 산업, 기업들을 보호하는 건데 중앙정부 그리고 뭐 중앙은행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양적 완화밖에 없죠. 그리고 관세를 올리는 거. 아까 말씀드린 관세 전제.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서는 무조건 양적 완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이제 친한 애들끼리 서로 무역하고 우리끼리 먼저 우리 국가 먼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런 국가들과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트러블이 나면서 당연히 국방력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EU나 뭐 한국이나 일본들한테 너네 우리가 지금까지 국방 관련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줬지 않냐? 군사비가 조금 너무 적지 않아? 돈을 좀 줄래? 아니면 우리 군사 철회할게. 이렇게 되면 이젠 다른 글로벌 국가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국방비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헌법을 개헌하면서 이제 국방비를 증가시켰고 EU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헌을 통해서 이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쓰지도 않아야 될 돈들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리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 가격이 오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미장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코인하고 미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미장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떤 그 코인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좀 예. 크립토 투자를 따로 안 하고 암호화폐 쪽을 안 하시고 이미 좀 많이 담았어요. 많이 담아서 그리고 좀 가격이 저렴할 때 많이 담아놔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담기가. 그렇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담는데 차라리 크립토를 담는 거를 제외하고 크립토를 모으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담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을 사지 않고 이더리움을 모으는 기업들을 사는 거죠.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거죠? 있죠. 뭐 예. 로빈훗이라던가 코인베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뭐 담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서 섹터별로 다 나눠서 담아요. 뭐 AI면 AI, 아니면 뭐 방산이면 방산, 그리고 뭐 소형 원전이면 소형 원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딱딱딱딱. 나눠서 담죠. 그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공격적인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분산과 해지 쪽을 조금 더 매크로를 보시면서 지금은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단은 섹터별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좀 시가총액이 낮고 공격적인 투자들도 있죠. 있겠죠. 대신 그 비중이 조금 높으면 조금 우량주 위주를 조금 더 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운용하시는 거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그쵸. 네, 운용을 쭉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4분기가 그 촬영 날짜로 따지면 저희가 9월 30일에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되는 날짜는 10월 초란 말이죠. 네네. 4분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4분기에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랑 뭐 동일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세요? 이거 뭐 대답을 해도 욕을 먹을 거고 잘해도 그래 잘해야 잘하네. 본전이에요, 사실은. 못하면은 그럼 맘 또 편하게 저는 해주세요. 또 틀렸네. 뭐라고 절대 하지 않기 우리. 예. 근데 뭐 저는 어디 가서든 뭐 제 소신은 이렇게 네네.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좋게 보고 있거든요. 4분기도 그렇고 뭐 길게 나가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근거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 26년도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에도 똑같이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상원을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를 했고요. 하원은 민주당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이제 악몽의 2년 남은 임기 2년이 시작이 된 거죠. 추가 감세를 하려고 해도 하원에서 막히고요. 통과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오바마 케어도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고 인프라 투자도 해서 그 목적은 20년도 이제 바이든 대선에서 이기려고 연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려고 했는데 네. 계속 하원에서 막혔던 거죠. 그나마 상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26년도 11월 달에 있을 이제 중간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죠.
1기 때 거의 2년 동안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11월에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내년 11월 달에 이기려면은 미국 정치 이제 캘린더 일정상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한다는 건 뭐 간단하죠. 정부에서 돈을 풀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행복해하면 표를 찍어주겠죠. 그럼 트럼프의 양적 완화 이런 유동성 공급 정책이 아무리 늦더라도 올해 4분기 연말부터는 나와야죠. 그래야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또 시차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시장에 돈이 들어가려면 올해 4분기부터는 빠르게 진행이 돼야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7월 6일 날 7월 4일이죠.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잉여현금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뭐 자사주도 매입해주고 배당도 주고 그러면서 증시를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SLR 규제 완화라고 요게 이제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만큼만 국채나 이런 투자자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거든요. 요게 빠르게 되면은 10월 말부터도 가능해요. 의견 수렴 기간이 이제 2달이 끝나가고 있고 10월 말부터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국채를 사주면서 시장 유동성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 플러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막혀 있었던 뭐 IPO라든가 M&A라든가 이런 시장 규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겠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자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높은 경제 성장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70%가 소비거든요. 그럼 미국의 소비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좋냐 안 좋냐가 갈리거든요. 그럼 미국의 소비를 보자 그러면 올해 4분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일정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소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까지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3.8%가 발표됐어요. 잘 나왔지. 그리고 3분기 그 GDP 연방 패드나우에서 지금 예상치가 발표됐는데 3.9%거든요. 그럼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소비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올해까지는 미국의 소비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전체 소비 50% 중에 상위 소득계층으로 따졌을 때 상위 10%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소비 70%까지 간다 그러면 네. 상위 20%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려고 해지하려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혹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이상은 미국의 소비도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1,000억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 $1,000억 갖고 또 오픈 AI 엔비디아 걸 또 사줬고. 요거를 뭐 2001년도 IT 버블 때 그 벤더 파이낸싱이다 위험하다라고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지금과 그때는 좀 다르죠. 지금 실제로 AI로 인해서 매출이 뭐 예상만큼은 안 되지만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정부 정책이 엔비디아를 건드리고 그리고 오픈AI 건드리고 인텔 투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유기적으로 있죠. 도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유동성 완화 효과를 주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오라클이라고 이제 그 회사가 180억 달러 이제 회사주를 발행을 했는데 회사 채권 발행했는데 모인 자본이 880억 달러가 모였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40년 만기 그 회사채를 발행했는데도 그것까지도 다 사갔거든요. 처음에 그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40년 만기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해갖고 맞아요. 그걸로 주가를 뺐었는데 보니까 돈이 몇 배가 모이니까 맞아요. 싸게 발행할 수 있게 되고 돈이 많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30년물 만기도 지금 살까 말까 좀 그러고 있는데 오라클 40년 회사채를?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샀다는 거는 지금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건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할 수 있죠. 26년도 뭐 주장업주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보면 트럼프 정부가 돈을 풀 거야 라는 관점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언가 리스크가 터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이벤트들을 내년 2분기, 3분기에 터뜨리면 자기네들이 중간선거에 유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음모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26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돈을 풀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